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로 100회고요. 100회 그 이론 문제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나눠드린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22년 2월 13일 올해 처음 시행됐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예요. 자, 앞에 있는 페이지들 요거 시험 시작 전 문제 풀지 말고 밑에 있는 것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 문제가 재무제표 물어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론 문제로 가면 갈수록 급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회계된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걸 주로 물어봐요. 자, 여기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추정에 해당되는 게 우리 배운 것만 뭐뭐 있었느냐 하면 우선 우리 감가상각비에서 잔존가치 있었죠. 잔존가치는 추정이에요, 확정이에요? 그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이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이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 5년 그랬으면 우리가 딱 그거 5년밖에 못 타요? 덜 탈 수도 있고 더 탈 수도 있죠. 이것도 추정이에요. 즉 우리 회계 재무회계에서는요 이렇게 추정이라는 그 추정치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또 있어요. 여기 우리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했었잖아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내년에 이만큼 못 받을 것으로 확정된 거예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추정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재고자산 평가했던 거 있었죠. 재고자산 평가했을 때 실제로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었잖아요. 그거 확실히 이 금액 100% 떨어져서 그 금액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도 추정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할 때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즉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재무제표에서는 추정치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기를 보시면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 제가 재무상태표하고 왼쪽에 회사명 쓰세요 그랬었죠. 그 어떤 회사 특별하게 정해놓은 회사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거는 얘가 틀렸네요. 그죠? 답은 일단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재무제표는 화폐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재무제표라는데 재무제표에 5가지 뭐뭐 있었죠?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마지막 주석. 주석은 다 숫자가 글자도 있을까? 그래서 근데 주로 네 가지는 다 그 화폐 금액으로 계산되죠. 정보가. 그래서 주로 제공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이런 거 제공 안 한다 그랬어요. 특정 회사 것만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끝에 보면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죠. 자, 이런 문제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답이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체크해 놓고서는 꼼꼼하게 막 읽어보시게 되면 직접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는 지식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기출문제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 설명한 거. 지금 이거 과대계산, 과소계산 또 나오죠. 자, 이것도 설명 잘 듣고 우선 이거 안 볼게요. 안 보고서 지난번에 상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 계정하고 자산 계정은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뭐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 기말 재고는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상품 계정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얘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말 재고와 같이 움직이는 계정들 제가 네 가지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기말 재고하고 또 뭐하고 똑같아요? 기말 재고하고 이익, 그죠? 그 이익은 이익자 들어간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이 자본도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저기 법인세 비용 얘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움직일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요 네 가지하고 비용 여기 하나만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저 여기 제가 문제를 아예 안 읽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계정만 갖고 한번 따져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 수익이라고 그랬죠. 수익이면 여기 이익에 해당되잖아요. 수익이 과대 계상돼 따르면 이익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자산도 과대 계상돼야 되고 순이익도 과대 계상돼야 되죠. 근데 지금 얘만 틀리지. 답은 얘가 답이에요. 그리고 얘가 반비례 관계인 거 봐요. 비용. 수익이 과대 계상되면 비용 과소 계상되죠. 그럼 얘도 맞는 말이죠. 뭐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아니, 원리를 알면 간단해요. 자, 근데 지금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줘 볼게요.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면 지금 봐봐요. 비품이라고 써야 되는데 비품이라고 지금 썼다는 뜻이에요? 안 썼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자산이잖아요. 비품은. 그죠? 비품이라고 써야 되는데 비품이라는 자산을 쓰지 않았으니 금액이 안 들어갔으니 얘는 과대 계상이 되겠어요? 과소 계상이 되겠어요? 얘는 과소 계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면 소모품비는 비용이잖아요. 소모품비. 그럼 얘는 지금 비용이라는 얘기인데 비용은 쓰면 안 되는 걸 썼으니 비용은 과대 계상이 되겠죠. 자산하고 반비례 관계니까 비용이 과대 계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문제 나온 거에서 수익이 700만 원 과대 계상된다. 봐요.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여기 이익도 과소기상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도 있다면 자본도 과소기상될 것이고 법인세 비용이 있다면 법인세 비용도 과소기상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근데 여기 영향을 좀 바르게 설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씩 이제 보고 답을 다시 찾아볼게요. 수익이 700만원 과대 계상된다. 과소계상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산이 700만원 과소계상된다. 여기 700만원 과소계상되죠. 그럼 얘가 답이네요.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는. 그 다음에 비용이 700만원 과소계상된다. 비용 700만원 과대계상되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저기 과소계상되겠죠. 과대계상. 답은 몇 번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급수 불문하고 얘는 많이 나와.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얘기했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상품 재고장에 대한 기말 재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다음은 상무물산의 일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래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우선 얘는 문제를 푸는 상황이니까 선입선출법을 안다면 지금 기말재고의 수량은 어떤 방법을 써도 수량은 일치하죠. 그러면 여기 한번 수량이 몇 개 있었는지 한번 그 중에서 몇 개가 팔렸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매입 수량은 3,000개, 그죠? 또 매입 수량은 2,000개. 지금 총 매입한 거는 몇 개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입 수량은 총 5,000개였었죠. 근데 그 중에서 매출한 거는 몇 개래요? 매출한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매출한 거는 여기 2,000개죠. 이렇게 하면 여기 500개 하면 2,500개 팔은 거죠.
그러면 매출한 거는 2,500개를 팔았다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 수량은 몇 개라는 뜻입니까? 재고 수량은 지금 2,500개라는 뜻이죠? 이것까지는 이해되시? 그러면 2,500개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갖고 온 거는 먼저 팔리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거꾸로 2,500개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 최근에 게 남아있겠죠. 2,500개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매입한 거 2,000개는 그대로 다 남아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거 지금 2,000개가 남아있는데 얘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단가가 하나에 400원짜리가 2,000개 지금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 재고수량 몇 개를 계산해야 돼요? 2,500개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사온 건 당연히 남아있겠죠. 선입선출법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선입선출법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400원 하게 되면 80만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0개 어디 남아있을까? 500개 매입한 거 1월 20일, 23일 거에서 여기 500개 남아있겠죠. 2,500개 거기서 다 팔렸으니까. 그럼 500개가 남아있는데 얘는 얼마짜리였어? 단가가 300원짜리였었죠. 300원짜리가 500개 남아있다. 그러면 계산은 500개 곱하기 300원 하게 되면 15만원 남아있네요. 그죠? 그럼 두 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답은 95만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저기 설명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손 들고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어디가 잘 이해 안 되니까 좀 잘 설명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요런 거 알기만 하면 쉽잖아. 점수 따고 시간도 벌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인식기준 아닌 거 있죠? 무형자산이라고 해도 식별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여기 통제 가능성이나 미래 경제적 효익, 얘네 둘 다 자산의 기본적인 공통 특징이었었어요. 회사가 팔고 싶으면 팔 때 돈 되는 거 얘잖아요. 얘 있고 판매 가능성 이런 거 없었죠? 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다. 예, 무형자산은 여기 하나 더 끼워넣는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때 얘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비화폐성 자산인 거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자 들어간 게죠. 선급금이나 선수금이나 뭐 이런 것들.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대안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대요. 12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유가증권 관련 자료들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 거, 취득원가는 200만원짜리래요. 그 다음에 얘는 주식의 목적이 뭐예요? 단기 보유 목적. 그럼 얘는 계정 뭘로 써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쓰셔야 되겠죠? 근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래요? 240만원이래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200만원 주고 샀는데 240만원이 되었으니까 40만원이 더 증가했죠. 그러면 12월 31일 날짜로 얘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목적이 단기 보유 목적이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하고 얼마가 증가했으니까 40만원 이렇게 증가했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단기 매매 증권. 이게 판 거 아니죠? 평가했으니까 평가 이익해서 얼마? 4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원가는 180만원인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시장성은 있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죠.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근데 얘가
공정가치가 17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만 원 떨어진 거죠.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을 그만큼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차변에다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차변에다가는 손실 봤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해서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감소 왔으니까 10만 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하고 똑같은 거 어떤 분기가 있어요? 4번이 답이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만기 보유증권이란 용어 언제 쓰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유가증권 평가익이란 용어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고르게 되면은 도무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자체라고 봐야 될 것이죠. 그죠? 회계 1급에서 배웠던 유가증권에 대해서 쓰는 유가증권은 잠깐 복습 좀 할까요? 여기 유가증권이라든지 유가증권 평가니 이거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 설명해서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은요, 유가증권은 우선 지분증권이란 용어하고 그다음에 채무증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채무증권, 지분증권에는 뭐가 있고 주식이 있고 채무증권에는 여기 국채, 공채, 사채. 근데 그거 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계정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이 유가증권을 우선 단기 매매 목적일 때 단기 매매 증권이란 계정으로 쓸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우리가 쓰는 용어고 마지막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써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단기 매매 증권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여기는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도 있긴 한데 우린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주식으로 지금처럼 문제를 내죠. 왜? 채권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과정에서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도 주식, 그다음에 채권 여기도 다 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럼 만기가 있는 건 주식이 아니면 뭐겠어요? 예, 국채, 공채, 사채인 채권만 있어요. 여기에는 채권이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이 만기 보유 증권 써요? 처음에 이런 그 채권을 살 때요. 보유 사는 목적 자체가 처음 살 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쓰는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조건은 언제 쓰는 용어예요? 얘는 처음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살 때 그 취득 목적이 타 회사를 그 주식 회사 사는 그 타 회사의 주식을 살 때 그 회사를 지배 목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쓰는 계정의 이름이에요. 지분은 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할 때 그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씁니다. 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세무 1급까지 이 해당된 이 문제는 여러분 대상 아니라 그랬었죠. 여기 우리 회계 담당자가 쓰는 유가증권의 계정 이름들 4가지만 대표로 적어드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기록하는 용어가. 우리가 기록하는 용어는 얘네들. 그러면 여기서 설명 전 들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유가증권 평가이익 이런 걸 선택하신 분은 과식이 하겠죠. 근데 여기 3번 보기하고 4번 보기가 같나?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똑같은데 여기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걸 썼군요. 그죠? 여기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용어로 써야 되는데 우리 설명 쭉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 나와도 저는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설명해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래요. 연수학계법, 오래간만에 나왔다. 연수학계법에 의한 1차 연도 감가상각비 계산해보세요. 그랬죠. 자, 연수학계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제가 취득원가에서 뭘 빼라 그랬냐면 잔존 가치는 빼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라 그랬어요? 우리 내용연수 총 합계 분자는 역수. 그러면 여기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이라고 되어 있죠. 공식 써줄까요? 그냥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기도 할 겸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분모에는 내용연수 합계를 써주시고요. 분자에다가는 내용연수 역순으로 매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한다면, 자, 숫자들 한번 해볼게요. 취득원가는 여기 지금 6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잔존가치는 10%니까 600만 원 되겠죠? 600만 원 이렇게 빼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5,400만 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이 계산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공식 기억하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취득원가에서요 잔존가치를 뺀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용어를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러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거를 내용연수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곱하기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그러면 내용연수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3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게 내용연수 합계한 거예요. 그럼 금액이 되네. 그러면 숫자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6이 나오죠. 얘가 바로 분모에 계산되는 6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역순, 지금 첫 번째이죠. 첫 번째니까 1, 2, 3에 맨 끝에 3년부터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3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6분의 3이면 요 반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5,400만 원에 2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00에다가 2,700 되겠네요. 그죠? 2,700만 원이, 그리고 첫 번째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는 것이네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연습한 김에 연수학계법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으신 분은 두 번째 것도 감가상각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몇 분의 몇 하면 돼요? 6분의 2 하면 되겠죠. 마지막 연도는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연수학계법이에요. 연수학계법은 어지간해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파트인데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이해됐음? 안 됐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특징 아닌 것 찾으라 그랬죠? 자,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 있는 거 맞죠? 무형자산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인 거 뭐라 그랬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재고. 이건 회계 2급 때도 1급 때도 나오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 이거 그러면 아닌 거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2번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이란 말 했죠? 그럼 얘가 맞는 말이겠고요. 네 번째, 여러 회계기간이면 회계기간은 1년이잖아요. 그럼 여러 회계기간이면 1년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죠. 맞는 말이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여기서도 매출업 여기 회계 급수 따지지 말고요. 거의 내는 그 요구 사항들은 다 똑같아요. 계산이 얼마나 좀 복잡하냐 그런 차이점인데 매출원가 계산하라고 문제 나왔으니 또 뭐 그려야겠어요? 상품 계정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몇 번이고 제가 설명할 때는 반복해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 상품 계정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요. 상품 계정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얼마래요? 단기 매입액은 200만 원이면 단기 매입 여기다 20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죠? 근데 뭐는 더해줘야 돼요? 여기 매입운임은 부대비용이니까 상품 단기 매입액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를 냈어요? 20만 원은 더했죠.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매입 할인이 있네요. 매입 할인은 여기서 빼줘야 되죠. 매입 할인 10만 원을 이렇게 빼게 되면 지금 결과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돼요? 여기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210만 원 이렇게 계산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래요? 200만 원. 그러면 총 71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출원가는 500? 10만 원이 510만 원이 답이네요. 답은 몇 번? 3번 답. 이렇게요. 됐죠? 자, 됐고 지금 여기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8번 문제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예요.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가 원가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면 원가 계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직접 배분법, 그다음에 단계 배분법, 그다음에 상호 배분법 세 개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이건 말로 나온 문제죠. 자,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모든 거 다 계산한다 그랬죠. 예, 맞는 말이고요.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위 이런 거 관계 없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금액은 다 일정하다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럼 정리 다시 해드리게 되면 보조 부분비를 여기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직접 배분법, 배분법 다 쓰는 말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확도가 제일 정확한 이 상호 배분법은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원가 계산도 정확하고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직접 배분법은 계산 과정도 단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대신 원가의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는 그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그 관계를 계산은 하지만은 한쪽 우선순위만 계산하기 때문에 상호 배분법에 비해서는 원가의 정보가 퀄리티는 떨어진다. 그러나 직접 배분법보다는 원가 정보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4번에 보시면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라 했었죠. 우선순위 정한다. 단계 배분법이다. 맞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맞출 수 있겠다 싶죠? 실제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원가 계산 문제가 보편적으로 4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거든요. 지금 말로 나오는 부분 원가 여기 있죠? 얘가 파트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나왔던 파트예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첫 번째 파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여기 원가 계산의 흐름이라는 파트에서 나왔던, 거기 부문별 원가 계산 있죠? 아니, 요소별 원가 계산. 얘는 요소별 원가 계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드렸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요소별 원가 계산인데, 요소별 원가 계산. 자, 그러면 일단 요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뒤에 있는 문제부터 다 풀어볼게요. 자, 11번 아까 얘기했던 오늘 배웠잖아요. 여기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에 대한 거 나오고 있죠.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들을 하나씩 제껴 봐야겠죠. 첫 번째 보기 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그 연속적이며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개별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이거는 지금 종합원가 계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자체가 얘가 맞지 않죠.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개 합쳐서 직접비죠. 이렇게. 오케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종합원가 계산이 그래요? 아니죠. 얘도 틀렸죠. 제품별 그러면 뭐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었죠. 얘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 가능하다 그랬죠.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또 봐요. 보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계속 제조 지시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렸잖아. 특정 제조 지시서는 어디서 사용해요? 이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틀렸네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어저께 설명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이틀 설명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자, 그 다음에 12번 원가 계산의 마지막 문제. 계산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왔죠. 여기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말은 길지만 우리 아까 제가 공식 써줬었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이건 쓰지 말고 이용할까? 지금 얘는 예정 배부한다 그랬었어요. 아니 그래, 써줄게요. 뭐 했다고 또 그걸 보여주고 그러겠어. 우리 예정 배부에는요, 뭘 먼저 계산하라 그랬었냐면, 지금 위에다가 배부율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제조 간접비,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눠주라 그랬어요?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라 그랬었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배부율도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배부율도 예정이고요. 제조간접비도 예정이고 배부 기준도 다 예정이라고 그랬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두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배부율 구했으면 배부액 구해야 되죠. 배부액을 구해야 되는데, 배부액은 지금 여기 예정 배부율 사용하라 그랬죠. 계산했던 거, 계산했던 배부율에다가 뭐 곱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 이렇게 주라 그랬었죠. 그럼 이 배부액도 지금 예정 배부이기 때문에 배부액도 얘도 예정 배부액이 되죠. 배부율은 위에서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니까 예정 배부율. 다만 여기 배부액 계산할 때 얘만 실제 배부라고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문제에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예정 배부의 계산한 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정 배부의 계산식 이거잖아요. 그러면 배부 기준은 실제예요, 예정이에요? 실제. 그럼 답은 여기 배부 기준의 실제 조업도, 배부 기준의 실제 조업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배부율은 뭐 했어요? 배부율은 여기 지금 예정 배부를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예정 배부율 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답이 되네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오늘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준 내용들이 되게 문척 엑기스들만 설명해 준 건데 얘가 문제 형태로 어떻게 나오는지만 매출을 시키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소리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원가계산 문제 4문제 중에 3문제는 풀어봤죠. 계산 문제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드렸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나서 지금 다 할게. 지금 원가계산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냈고요. 우선 뭐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 하면 원가계산 다시 잠깐 좀 봐야 돼요. 자, 우선 여기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요소별 원가 계산하는 거 봤었죠.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여기 원재료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계정만 다르지 상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기초 재고 있을 것이고 단기 매입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계산하면 상품 계정에서는 여기가 매출원가로 계산돼 있지만 원재료는 파는 게 아니죠. 그냥 다음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액, 투입액, 소모액 이런 용어로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재료, 노무비, 경비 세 가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원재료 계산할 때는 상품 계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은지라 별 큰 이슈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노무비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바로 요걸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노무비 계산하는 방법. 노무비. 자, 보통 있잖아요. 노무비라는 것은 월급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월급은 지금 한 달 근무하잖아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했을 때 월급은 당월에 주는 게 보편적인가요? 그 다음 달에 보통 주던가요? 다음 달에 주게 되죠. 그러면 월급을 지금 주지 못했을 때 여기 그냥 지금 4월 달이니까 여기 4월 1일부터요. 지금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보편적인 회사들이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당월 25일날 월급을 지급하는데 그 이외 기업들은 다 만근하고 그 다음 달에 5일이나 10일이나 15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월급을 지급을 5월 10일날 월급을 지급하는 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4월 30일 입장에서는 또는 5월 1일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한테 월급 지급 안 했죠. 그래서 그 지급 안 했으면 부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전월 달에 전월 미지급액 이렇게 전월 미지급액을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노무비는 전월 미지급액은 부채로 해놓고요. 뭐 이번 달 달이 바뀌게 되면 이번 달 5월 달에 돈 지급하겠죠. 그럼 여기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걔는 급여, 비용이잖아요. 임금,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차변에. 근데 여기 쓰는 용어가 중요해요. 원가 계산에서는 당월
지급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월 지급액은 이렇게 차변에 기록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또 5월달 지나가면서 여기 당월에 또 미지급액 발생하겠죠. 그죠? 당월 미지급액은 부채 계정의 마감 차감 계정이 아니 저기 뭐죠? 차기월 시키는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당월 미지급액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미지급액 이렇게. 지금 여기 써드린 내용들이 어떤 자리에 뭘 왜 이렇게 쓰는지가 이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당월 미지급액 써주게 되면 그 차액으로 계산되는 게 여기 쓰는 용어가 당월 발생액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 노무비가 당월 발생액 이렇게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상태를 그대로 제가 써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갖다가 보고서 해당되는 거에다 숫자만 집어넣어 볼게요. 아니지? 이거 써놓고 일단 써놓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직접 다시 쓸 테니까. 자, 써놓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몇 번 문제였었어요? 10번 문제였었죠? 자,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문제 10번 문제는 여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노무비 발생액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봐요. 제가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여기 노무비 계산하는 계정을 하나 써놓으시고요. 노무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뭐 전월 거요. 전월 미지급액 노무비 미지급한 것 부채니까 대변에 쓴 거고요. 여기다가는 당월 지급액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당월 미지급액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여기 나머지 차액 발생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당월 발생액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노무비 계산할 때 요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주어진 자료 입력해 볼게요. 자, 노무비 전월 선급액 A 틀렸다. 괜찮아. 그리고 다음 것도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저기 뭐죠? 원가의 3요소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아까 원재료 계산했었던 거 설명해 드렸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노무비였죠. 세 번째 거 뭐 남아 있어요? 경비 남아 있었죠. 지금 경비 설명해 줄게요. 제조 경비 계산하는 방법. 제조 경비. 이 제조 경비는 말이죠. 경비는 지금 위에 노무비 계산한 거 있잖아요. 얘하고 똑같아요. 형태가 어디까지 똑같으냐면 제조 경비 여기에 전월 미지급에 쓰는 거 하고요. 여기 당월 지급에 쓰는 거. 그다음에 요 밑에 당월 미지급에 쓰는 거. 여기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발생은 뭐라고 쓰냐?
당월 발생액. 자,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농업이나 제조경비나 똑같죠. 그런데 농업비는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데, 반해서 제조경비는 우리 그 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선급분도 있죠. 선급분은 자산이죠. 선급금. 그것처럼 제조경비를 계산할 때는 그 비용 계정 중에 특성이 있는 계정이 있는지라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 마련해 놓고, 여기 위에다가는 뭘 쓰느냐 하면 전월 선급액을 써요. 전월 선급액. 일단은 그냥 쭉 다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당월 발생의 반대편에 선급액이 당월 것도 반대로 또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당월 선급액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5칸에 채워진 자리 중에서 하나만 빠지게 되면, 하나만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더란 말이죠. 자, 지금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농업이 전월 선급액이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월 농업이 선급액은 선급액이 나오게 되면 농업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요 밑에 거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급이 여기는 없잖아. 여기 거 사용해서 전월 선급액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농업이 전월 선급액 어디다 써주면 돼요?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50만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농업이 당월 지급액이란 말 나오고 있죠. 당월 지급액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그 칸에다가 얼마래요? 20만원. 여기다 20만원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당월 선급액과 당월 미지급액. 당월 선급액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당월 선급액 이거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없다. 그다음에 또 뭐도 없대요. 당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도 옆에 요거 지금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전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 이런 말 있어요? 여기 전월 미지급액 있어요, 없어요? 말 없죠.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여기 6가지 중에서 주어진 거는 지금 차변에 발생한 거 70만 원이죠. 그럼 2개 더한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당월 발생額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답이? 70만 원이 답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 2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정들 있잖아요. 요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다 갖다 쓰기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거의 나오지는 않았던 문제인데 뭐 내겠다는데 어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제가 한번 정리는 해드렸고 10분 쉬었다가 여기 다음 거 부가가치세 있죠? 그거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마감할게요. 그러면 저기 지금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이 지금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런 저기 내용 이해도 없이 이거 그냥 계정에 대해서 전월 미지급액 이거 그냥 외우려면 금방 까먹고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전월 미지급액은 부채이기 때문에, 당월 지급액은 비용이기 때문에 자리를 설명해 준 거고, 이는 여기에 대한 마감, 차기월 개념이에요. 부채 차기월 계정은 차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지우고서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잠깐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써놨죠.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재료, 원재료가 됐던 재료가 됐던 전기 2월은 기초재고가 되겠죠. 여기 단기 매입액, 그다음에 기말 재고액 보면 여기 당월 소비액이라고 나오고 사용액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재고자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상품 계정 생각하는 거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노무비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전월 미지급액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차변에는 당월 지급액, 밑에 당월 미지급액 나와 있죠. 지금 설명드리고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 당월 소비액, 그다음에 제조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 전월 미지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위에 있는 노무비하고 똑같죠. 근데 뭐 하나만 더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는 선급액. 선급액은 선급금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한 거예요. 전월에 선급한 거. 대변에다가 여기 자산 차기원 시키면 대변으로 오죠. 그래서 당월 선급액. 그리고 여기 5가지 금액 중에서 해당되는 거 다 계산되게 되면 당월 소비액 얼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수도광열비 물어보고 있죠. 수도광열비는 여기 원재료에 해당되나요? 여기 이거 아니죠. 그러면 노무비에 해당되나요? 이것도 아니죠. 그럼 문제는 뭐에 해당돼요? 제조경비에 해당되죠. 500번대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우리 여지껏 계속 해봤던 것처럼 여기 수도광열비의 소비액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수도광열비의 소비액은 당월 소비액 이거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를 봐요. 당월 미지급액 5,000원이라고 돼 있죠. 당월 지급액. 그럼 당월 지급액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당월 지급액 5,000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당월 미지급액은 4,000원이래요. 그럼 당월 미지급액 어디 있어요? 밑에 있네요. 여기서 4,000원.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 3,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당월 선급액은 여기 있네요. 위에 3,000원. 여기다가 3,000원 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 당월 선급액이 여기 아니다. 여기가 선급액이죠. 순서를 잘못 썼네. 여기 이거 지우고. 당월 선급액 3,000원은 여기다가 써야 되죠. 3,000원.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은 2,000원이래요. 전월 선급액 여기다가 2,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 마지막 거죠. 전월 미지급액 1,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월 미지급액 여기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차변 합계금액은 여기 지금 다 합쳐보니까 얼마예요? 11,000원 나와있죠. 11,000원에서 여기 4,000원 빼게 되면 당월 소비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7,000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7,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원가 계산에서는 제가 알려주는 포연만 정확히 암기하시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배우는 공식 있죠. 공식보다도 쉬운 거예요. 얘가. 기적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래서 차후에 그 전산회계 운용사까지 자격증 2급 응시해볼 생각이 있으실 요량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가 계산에 대한 건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는 우리 배웠던 부가가치세 문제니까 한번 부가가치세 정리를 해보자고요. 부가가치세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나 보는 거예요. 1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영세율은 부분면세제도다. 부분면세제도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영세율은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죠.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완전 면세제도라 그랬어요. 부분면세제도는 면세제도 있죠. 매출세액은 없는데 면세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있죠. 그걸 부분면세제도 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불렀어요. 불완전 면세제도
이렇게 불렀던 게 바로 면세지 영세율이 아니라는 거죠. 영세율은 뭐라고 불렀어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틀렸죠, 이거는.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틀린 것 좀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영세율은 뜻이 외국에 수출할 때는 우리 세율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즉, 각 나라끼리 조세협약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예, 맞아요. 세 번째,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위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붙이고 그 다음에 저쪽 나라에 가서도 소비될 때 또 세금을 붙이게 되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영세율이 두 가지 있어요. 국내 회사가 국내 수출 회사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런데 그 국내 수출 회사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부가세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그래서 걔는 우리 16번 기타로 그 부가세 유형 선택했던 거예요. 여기 그러면 영세율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 우리가 12번 영세 선택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번 수출 이거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죠. 외국으로 파는 거니까. 그거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우선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라고 했는데, 자, 용역은 지금 사람의 힘이라 그랬죠. 여러분 부가세 교재에서는 가끔 용역을 갖다가 역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역무는 결국은 사람의 힘이란 뜻이고요. 사람의 힘에는 여기 힘, 완력 있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노하우 같은 것도 있어요. 노하우 이런 게 다 사람의 힘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역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갖다가 지금 맺었어요. 그럼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되는데 여러분 월급 줄 때 부가세 있어요? 없죠. 즉 여러분이 제공하는 건 여러분의 지식이고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역무예요. 맞죠? 여러분은 근로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긴 한데 그게 계약관계에 의한 고용노동관계라면은 용역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거야. 용역을 제공하는데도 뭐 때문에 고용관계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게 답이 돼요.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세, 용역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거겠죠.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하고, 이건 용역의 간주공급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던 거예요. 얘가 바로 용역에서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었죠.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 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죠. 특수관계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지연, 학연, 혈연, 동네 아는 누구누구 다 이런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걔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그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10% 그 금액 부가세 납부해야지 돼요. 용역으로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거 설명해 드렸었냐면 지금 옷 만들 때 모든 원자재 다 대줘. 그리고 거기서 뭐만 해요? 가공만 해준다 했죠. 그건 용역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일부 또는 전부를 다 여기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 그때는 재화로 본다 했었던 거예요. 얘는 용역으로 보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설. 건설은 무조건 다 용역으로 보기로 했었죠.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활용하는 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옳지 않은 거.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돼요. 근데 개인은 3억 원 이하면 안 해준다 그랬죠.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답이에요? 바로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개인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과세, 면세 포함해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더 까먹으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는 얼마 3억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요? 2억 원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답은 물론 1번 나왔지만 2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기에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재화 용역 공급 시기에 그 날짜에 발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예, 정확히 맞는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공급 시기에 발급하면 다음날 들어가죠. 다음날 발급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55번이었었죠. 근데 여기 수입세금계산의 특징이 뭐였었어요? 공급가액은 호수라 그랬죠. 여기 징수하려고 그러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만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00회 올해 처음 시행됐던 전산회계 1급 이론 15문제 한번 쭉 풀어보았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100회 기출문제 실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